여기 이상한 이력서 한 장이 있다. 온통 교도소 이름만으로 채워진 이력서. 학력에 관한 사항은 아예 없다. 이 이상한 이력서의 주인공은 조세형. 흔히 대도라 부르던 바로 그 사람이다.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대도 조세형의 재심 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형, 그가 교도소에 들락거린 건 20여 차례.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만 31년에 실형 전과 기록만 11범에 달한다. 그가 최종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한 최후 진술만도 공식적으로 11차례. 그는 이제 12번째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술이 법정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 12번째의 진술은 세상을 향한 진술이다. 그는 지금 세상 속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 시작이 1, 2, 3, 4, 5, 긴 운해주택 10회 이상 출동 바랍니다. 조세형, 그는 평생을 이 소리에 쫓긴 사람이다. 그런 그가 이제 그 소리를 내는 주인공이 되어 있다.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범죄 현장. 평생을 도둑으로 쫓기던 조세형이 그 범죄 현장에 도착한다. 현장에서 그를 맞은 70대의 남자. 그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 바로 강력계 형사였던 최중락 반장이다. 16년 동안이나 방영됐던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에서 배우 최불암이 맡았던 역의 실제 주인공이다. 그는 강력계 형사로 신화 같은 존재였다. 한평생 도둑 잡는 일을 해오던 최중락 반장과 한평생 도둑으로 쫓기던 조세형. 두 사람은 지금 함께 일한다. 지금 이들이 일하는 곳은 한 경비회사. 말하자면 도둑을 쫓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미 정년퇴직을 한 왕년의 형사와 31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왕년의 도둑이 함께 도둑 쫓는 일에 나선 것인데, 여기에서 더 전문성을 발휘하는 건 아무래도 조세형 쪽이다. 무슨 뭐 귀금속 두지거나 시간도 여유도 없었고, 우리 그 기계 이 감지가 되니까 네. 출동하는 그 타이밍 안에 이 미처 손을 못 쓰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쪽까지 아주- 무전 기왕 들어왔으면 이거 전부가 두지고 무슨 다 어질러 놓고 해야 할 텐데. 예. 아주 프로 같지도 못하고 좀도둑이 그 우리 요원들 이 출동하는 소리에 도망간 것 같은데. 아주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한눈에 전문 절도범인지 좀도둑인지를 가려내는 조세형. 그는 바로 이어 도둑이 침입한 장소를 손쉽게 잡아낸다. 그 앞에서 이래저래 도둑들의 노하우가 다 들통나는 셈이니 어쨌거나 도둑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변절한 도둑인 셈이다. 굉장히 허점이 많은데 이거 완전히 허점 투성이야. 지금 도둑 잡는 일을 하시는데요. 네. 후배들한테 욕 많이 듣겠어요. 그 한둘이 아니야. 하필 그런 직업을 가졌느냐고 항해하는 후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경찰서 출입까지 자유자재. 자네 여기 남대문 생각 안 나나? 나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제 발로 들어옵니까? 참.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예. 그렇지? 예. 그 세월이 이렇게 이 변화를 시켜줬고
끄집마야 주름 잘라나 거지 뭐. 정말 옛날 같았으면 꿈에도 못 꿨을 일이다. 그런 그가 이제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 하긴 옛날에도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도둑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러 오는 것이니 달라도 한참 다르다. 오늘 그 여기 관례에서도 우리 사건 현재 둘이 갔다 오는 중이에요. 갔다 오는데 가보니까 이건 어떻던가 그 우리 그 전문털이야 좀 더 아니 전문떨이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이 아마추어 수준 같지도 않고 이쪽 관내에 그런 경비회사에선 범죄가 발생하면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수사에 어려움도 많죠. 이때 범죄 유형이나 수법에 대한 조세형의 판단은 경찰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 현장 요원들 즉각 대응하고 해서 쫓아내긴 했는데 이걸 이 경찰에서 검거는 경찰에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아마 기대가 됩니다. 요즘 꼬리 길면 잡히기 마련이고 원래 요즘 그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라는 그 흔한 말조차 조세형이 할 때는 의미가 남다르다. 빨리 좀 잡긴 잡아야 돼. 따져놓고 보면 그 역시 꼬리가 길어서 잡힌 도둑이 아닌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기업의 경비회사. 조세형의 직장이다. 그는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범죄예방연구소의 전문위원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전문위원들은 모두 다 범죄심리학의 박사들.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이들에게도 조세형은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저희들 옛말에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조 의원님의 그 경험 그리고 여러 수감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재소자들을 갖다 만나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갖다 들어본 그런 경험들은 저희들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그 뭐 조언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저희들의 연구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오늘 사실 조세형은 매우 특이한 범죄자였다. 살인을 하지 않고 외국인 집을 털지 않고 범죄액의 일정액은 남을 돕는다는 나름대로의 원칙까지 겸비해놓고 단순 절도로만 일관한 범죄자였다. 그런 거 하나 짓는 것도 좋거든요. 아마 재범 그는 절도범과 사람을 해치는 강도범은 다르다고 역설한다. 강도로 들어가서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해가지고 불안한 거라.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다녀. 사람을 지 앞에서 흉기를 대고 해놔야지 그때 비로소 이 범죄를 마음 놓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실제로 이 왕망이 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왕망이 있어요. 이게 직업적인 강도 범죄자들이 하는 짓이고 절도 범죄자들은 사람이 있으면 안 해. 두려운데 강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은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 사람을 갖다 통제를 해놓고 해야만 이제 비로소 범죄를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듣고 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절도범이었던 그가 직업적으로 한다. 정작 더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개였다고 한다. 그렇지 않은 불안한 거예요. 개는 도둑놈이 곁에 가면 짖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더 짖게 뭘로 막 팩버려 그냥 밖에서. 그리고 빠져. 그럼 개가 막 짖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귀찮으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나와서 대낮에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이 개가 짖는단 말이야. 이 개가 왜 이러나? 들어가요 주인은. 그럼 또 싹 나는 가서 개를 또 막 돌 같은 걸로 막 조그만 돌로 막 자꾸 약을 올려. 막 사정없이 짖거든. 손을 피게 만드네 고의적으로. 한 몇 번 오면은 주인이 화가 나니까 개 그냥 발로 차가지고 끌어다가 개장 안에다 집어넣든지 어떻게 통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 개를 그렇게 해놓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셈. 그러나 더 이상의 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유사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위원 회의는 늘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저런 정보를 주고 나면 이제 조세형은 현장 점검을 나간다. 현장 점검에는 늘 최 반장이 동행한다. 형님을 엄청 두려워했지. 잡히면 가니까. 두려운 건 아니지. 자네가 두려워했으면은 나하고 약속을 그렇게 어길 수가 없지. 왜냐면 지금도 생각하면은 옛날 얘기, 옛날을 형사 옆에 타고 하나 태우고 가고 그럴 때지. 소년의 넘어 갈 때 기분 같다. 소년의 넘어. 예. 좀 감정도 좋지 못할 때도 있었고 또 미움도 있을 때가 있었고 다 이미 지낸 이야기다. 조세형이 16살 때 그는 최 반장에게 잡혀 소년원으로 갔다. 그것이 최 반장과의 첫 인연이었다. 그때 조세형이 잡혔던 장소가 바로 남대문 시장. 형사에게 끌려가던 도둑은 이제 그 형사와 함께 바로 그 시장 속을 누빈다. 옛날에 이 작물 취급하는 아주머니들이 꽤 많았는데 그게 무슨 추억이라고 한마디 하는 걸 잊지 않는 조세형. 그들이 찾은 곳은 대형 화장품 가게. 그들이 다니는 경비회사의 시스템을 설치한 회원 가게다. 점검으로 나왔습니다. 조세형과 최 반장은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며 경비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해 준다. 원천적으로 지금 여기는 굉장히 그런데 취약성 여기저기 요구라고. 둘러보던 조세형이 급기야 한 장소를 주목한다. 이문 이거 지금 이쪽 전부 다 침입이 가능해. 이쪽은 전부 다 이게 뜯어버리면은 이쪽도 이 원천적으로 이것도 뭐 이 뜯는 거 문제 아니고 범죄자 입장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취약성이 있는데 여긴 취약성이 있어요. 잘 보셨어요. 열선 감지가 여기를 커버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취약성이 분명히 있거든. 취약성이 있는데 열선 감지가 이쪽으로 커버를 하나 해주면 아주 안전하겠는데. 조세형이 침입 가능지로 지목한 곳은 복도의 면에 있는 벽면. 이제 이곳엔 곧바로 열선 감지기가 설치될 것이다. 경비 전문가들도 찾아내지 못했던 허점을 조세형이 잡아냈으니 과연 왕년의 도둑답다. 뭐 감지기는 뭐 정상적으로 가둬야 되는데 저 문이 약하다. 미공사. 미공사. 한마디를 외쳐놓고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어찌 좀 야릇하다. 두 번째로 찾아온 회원집이 하필이면 보석집이었던 것인데 보석으로 말하자면 오죽 사연이 많은 조세형이 아니던가. 안녕하십니까. 주인은 최 반장과 조세형을 한눈에 알아본다. 왕년의 수사반장 아시죠? 범죄 유명한 쪽에서 보자면 이래저래 수사반장. 최고의 전문가들이니 이 주인으로선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된 셈이다. 여기 지금 취약점이 어떻게 보나? 여기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이 뒤쪽 어디에 없어요. 출입문이나 어떤 환풍기 같은 게 없어요? 출입문이나 그런 건 있지 없죠. 그러면 환풍기 같은 건 없어요. 이 뒤쪽으로? 환풍기. 없어요? 그 또한 그에겐 사연이 뒤쪽은 많다. 아주 안전하다고 정작 도둑으로 볼수 들어갈 땐 있고. 벌건 대낮에 출입문을 들락거리던 그걸 그였지만 안전하다고 볼수 있고. 탈옥을 시도할 이제 땐 바로 앞에 그 셔터 환풍기를 이쪽 뜯었던 그였다. 이제 이쪽밖에 어쨌거나 이 집의 환풍기는 천하의 도둑이 와도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방에 들어와서 하는 그 있어요. 사람 있는 데 와서 물건 고르다가 가지고 찌는 거. 그렇죠. 그런 게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서는 뭐 많이 어느 틈엔가 조세형의 눈길이 슬그머니 한쪽으로 향하고 그의 얼굴엔 다시 한번 야릇한 미소가 번진다. 요즘에는 뭐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석 전문 터리범이었다. 보석 관련 서적을 읽기 위해 일본어까지 배웠던 그였으니 보석에 관한 한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는 게 많다. 저거는 지금 저거죠. 여기 보면은 뭐 내가 그 한때 그 물방울 다이언이 뭐니 해가지고 팍 했는데 그거는 이 모형이 트루 커팅이라 해가지고 이 모형이 페어세이프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뭐 물방울 다이언이 뭐는데 실은 이런 라운드 커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동그란 거 티파니 커팅이라고 하는 거
저게 실은 똑같은 다이아 조건일 땐 저게 더 비싸요. 물방울 형태보다. 근데 이 사회에 잘못 알려져 가지고 물방울 해가지고 한때 뭐는데. 물방울 다이아는 임자 찾아줬어요. 그러면 저 누구야? 말은 바로 하랬다고 검찰이 찾아줬지 조세형이 찾아준 건 아니다. 다 찾아줬죠. 어쨌든 그로선 십몇 년 만에 보석 구경을 다시 한번 실컷 해보는 셈이다. 세팅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이 세팅 기술이 형편없었는데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은호 식당. 조세형을 지금의 직장에 취직시켜준 건 최 반장이었다. 조세형은 최 반장의 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형님의 그런 그 강력한 그런 추진력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취직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형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16살 때 조세형은 최 반장 앞에서 각서를 썼었다. 그리고는 소년원에서 나오는 대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최 반장은 지금도 그것이 못내 서운하다. 자네 분명히 내 앞에서 절대 앞으로 도둑질 안 하겠다고. 네. 배고파서 했다고. 그래서 절대 다시 도둑질하게 되면은 형무소를 가겠더라고. 그런 약속을 지켰는데 그 후로 분명히 소년원에 가서 불과 1개월도 안 돼서 나왔다고. 네. 안 됐지만 네. 나온 후 한 번 찾아오지 않았잖냐고. 근데 왜 안 찾아왔냐 하는 그 의심을 좀 얘기 좀 해보자고. 왜 안 찾아왔는 그 이유를 좀. 전 그 당시 소년원 분위기가 그 지금하고 달라요. 선생님들이 가혹행위하고 여기에 대한 이 기성세대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그리고 제 범죄 선배들의 이 대범하고 지능적인 수법들 이런 거 제가 거기서 많이 들으면서 나가면 다시 범죄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 때문에 참 형님을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자네 만날 때, 세영이 만날 때 그렇게 선하게 봤어. 그렇게 착하면 어질게 봤어. 왜? 정말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16살짜리가 도둑질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첫 봄이고 첫 만남인데 형사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되리라 생각했던 건데. 그러나 이제 최 반장은 조세형을 믿는다. 믿지 않았다면 직장에 추천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최 반장은 그 시절 아이들의 배고픔을 잘 알고 있다. 그 이해가 지금의 믿음으로 이어졌다. 조세형. 그에겐 어린 시절의 사진이 한 장도 없다. 그에겐 사진을 찍을 일도 그리고 찍은 사진을 보관할 집도 가족도 없었다. 그래서 그의 사진첩은 그가 출감한 2년 전의 모습부터 시작된다. 대도 조세형 씨가 수감 생활 1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조 씨에 대한 그는 검찰의 98년 보호감호 10월에 처분 출소했다.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복역은 31년간의 교도소 생활 중 가장 긴 복역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54이었다. 하늘 아래 마음 놓고 걸을 수 있게 됐을 때 그가 맨 처음 찾아왔던 곳은 사직공원. 그는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 시절 그는 수십 명의 거지들을 거느린 왕초 거지였다. 밥은 얻어먹었어도 도둑질은 하지 않았던 시절. 그러나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은수저 하나가 그의 밥그릇에 딸려왔다. 우리가 이 깡통 들고 밥 얻어 먹을 때 그 깡통밥을 수저로 먹기 위해서 수저를 훔쳤는데 그것이 은수저였고 이제 그걸 우리는 몰랐지만서도 엿장시들이 그 은수저라는 걸 팔아라 해서 팔았는데요. 그런 거 은수저 하나 훔친 것이 결국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격으로 이 결국 은수저 훔치다 보니까 이제 큰 도둑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가 언론에 처음 알려진 것은 고관 대작집을 털기 시작한 75년. 당시 훔친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지만 그는 그 액수가 100억이라 주장한다.
그때 피해액이 한 100억 정도 이상이 됐는데 이제 뭐 하도 권력간이 실세집이었기 때문에 그걸 축소은폐해가지고 17,000만 원으로 다운시켰는데 그 당시 그 상당히 그 실세집에 들어갔어요. 그는 그 사건으로 7년형을 받는다. 고관 대작집의 생리를 파악한 그는 그 기간 동안 본격적인 절도 계획에 들어간다. 그때 그에겐 원대하고도 엉뚱한 꿈이 있었다. 그걸 위해 그에겐 자금이 필요했다. 당시 나에게는 200만 불이 꼭 필요했었어. 200만 불. 당시 우리 돈으로 13억에 달하는 돈. 그는 그 돈을 꼭 쓸 곳이 있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절도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물방울 다이아였고 그와 함께 마침내 조세형은 대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출감한 지 2년. 이제 조세형은 지하철에도 어지간히 익숙해졌다. 그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찾아온 곳은 군포의 한 아파트. 너 혼자 있냐? 어디 데리고 나갔어? 병원에? 이놈은 이름을 뭐라고 졌어? 아이들의 엄마는 혼자 힘으로는 옮겨 앉는 것도 어려운 1급 장애인이다. 이 집은 조세형이 교도소에서 만났던 후배의 집. 그 후배는 출감한 후 장애인인 춘희와 결혼했다. 장애가 없는 이가 장애인 아내를 만난다는 건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해했었다. 장애가 심한 춘희가 애를 낳자면 큰 수술이 필요했고 후배는 하루 몇 시간씩만 자가며 일을 해 수술비 800만 원을 마련했다. 그 돈이 문제였다. 그 돈을 이웃 여자에게 빌려주면서 행복했던 그들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났다. 그 몹쓸 놈의 그 술집 오는 거 호퍼는 응? 여자가 이제 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 거라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근데 이 친구가 이 어리석게도 영수증을 안 써주고 이제 그 돈을 빌려준 거거든. 근데 이게 그걸 떼어먹는 과정에서 아주 야비한 거라. 영수증을 니 어디 있냐? 네가 언제 빌려줘? 뭘로 네가 돈 빌려줬다는 근거가 뭐 있냐? 자꾸 만나자고 결국 해서 엉뚱한 소리 나고. 후배는 그 여자 앞에서 칼을 휘둘렀고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목숨을 잃었다. 인간 스트레스 받잖아. 우발살인이었다 해도 살인은 살인이다. 과일 깎아주는 칼을 차에다. 그는 오래도록 이 아들이 자라나는 걸 볼 수 없을 것이다. 범죄의 대가다. 이제 그 아이들의 아빠는 교도소에서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낸다. 피해자에 대한 그런 감정들. 과정이야 어쨌든 아이의 엄마로서는 뼈에 사무치는 편지들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하는 바울아, 오늘도 어떻게 지냈니? 밥은 먹었니? 온 간절 마디마디가 죽음보다도 참기 힘든 고통이 있을 텐데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도 또 아이를 기르고 있는 당신에게 아빠는 너무나 고맙구나. 사랑하는 바울아, 출감 후 독실한 신앙인으로 변신했던 후배는 장애인 아내를 얻으며 한평생 봉사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결심이 부족했던 것일까?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그에게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벌어진 이 상황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조세형. 보면 볼수록 안타깝고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그날 오후 조세형은 애들 엄마를 데리고 교도소로 향했다. 혼자서는 면회도 갈 수 없는 그녀다.
서울한 놈이 나보다 힘이 좋았던 모양이로구나. 어? 그러냐? 이 힘든 일을 행복으로 느낄 줄 알던 놈이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다시는 오기 싫던 이 교도소를 왜 또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고 있는지 여기 조세영은 그저 후배가 야속하기만 할 뿐이다. 있고 여기는 다시는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겠다던 후배는 30년 전하고 저 15척 담장 안에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면회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들의 면회 시간은 짧았고 그 짧은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애들 엄마의 얼굴은 밝았다.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네, 늘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히 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저를 위해 항상 봉사하던 손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다시는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았던 교도소다. 내가 여기 진역살이 나는 이 안양 4번 진역. 이 교도소만도 그는 4번을 거쳐갔다. 그 외부에 나와서 이러는 누가 자꾸만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빨리 떠나고만 싶은데 조세영은 그럴 수가 없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더 남편 곁에 머물고 싶어한다. 그 마음을 아는 조세영은 교도소도 살만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인연이 무엇인지 어쩔 수 없이 그의 인생은 또 이렇게 교도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때마다 머물렀던 서대문 구치소. 이제 이곳은 역사관이 되어 있다. 사실 그 계획만 없었다면 그의 교도소에서의 삶은 더 짧았을 수도 있다. 그의 마지막 복역 기간은 16년. 그때 그는 200만 불이나 되는 거금을 절도로 마련하려 했다. 도대체 그는 200만 불을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나라가 이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 2만 명씩 해외로 수출되는 아이들 하나 걔들 체육시설 갖춰서 체육기관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애들을 갖다 체육교육 시켜서 훌륭한 사회인격을 기르려고 5천억이 필요해요. 국제올림픽 그 IOC에서 요구하는 그런 체육시설들을 갖추자니까. 그래서 200만 불을 5천억은 도둑질 못하고 내 도저히 브라질 가서 이제 그 보석광산 개발하기 위한 그 미천으로 200만 불이 필요했어요. 이거 가지고 브라질로 들어가서 보석광산 개발하려고. 조 씨는 지난 82년 당시 부총리 참으로 무모하고도 황당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석 전문 터리범이었던 조세영,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보석광산의 실현을 철저히 믿었다. 그때부터 그는 드라이버 하나만 들고 고관 대작집을 털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에선 실로 엄청난 양의 보석이 나왔고 그 속에 물방울 다이아가 있었다. 그가 검거되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장관이 불려 나오고 그 와중에 국민들은 묘한 통쾌감마저 느끼는 해프닝 같은 일들도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절도범에게는 유례없이 15년형의 보호감호 10년, 도합 25년형의 징역이 선고된다. 조세영은 거기에 반항해 탈옥을 한다. 그의 탈주국은 6일 만에 끝이 난다. 그는 한쪽 귀 옆으로 권총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그는 재탈옥을 시도한다. 이 방에서 탈옥하신 거죠? 그때 그가 재탈옥을 시도했던 장소는 서대문 구치소. 그는 밥과 휴지를 이겨 마네킹을 만들어 놓고 천정을 뚫고 독방을 빠져나간다.
3일날 내가 그러나 옆방에 있던 죄수가 고함을 치면서 미수에 그친다. 지붕을 뚫고 이곳이 바로 그때 그 장소. 그때부터 16년간의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다. 그 16년을 그는 청송교도소에서 보냈다. (0.7평) 독방에서 보낸 그곳에서의 징역은 그때까지 그가 산 징역 중 가장 힘든 징역살이었다. 그는 출감 후 신앙인이 되어 간증을 다니는데 한 간증 장소에서 그는 그때의 생활을 이렇게 말했다. 엄정도구는 좁은 감방 공간에 한 평도 안 되는 여기 감방 공간을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리는 형태를 엄정도구라고 해요. 그럼 대면교는 뭐냐? 이렇게 고립시켜놓은 수용자를 교도관 하나를 따로 붙여 그림자처럼 24시간. 그래가지고 그 한 평도 안 되는 감방에 갇혀있는 놈 얼굴을 항시 24시간을 보고 있게 만들어. 이걸 대면교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부족해서 저는 사실 이런 CCTV 카메라를 되게 싫어해요. 그 좁은 감방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안과에서 한 사람이 모니터하고 있어. 저는 이런 생활 16년 꺾박하다 나왔어요. 16년. 그거 보통 힘든 생활 아니에요. 그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그는 선교의 사무실을 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경비회사는 주 2일 근무다. 조세영은 그 나머지 시간을 모두 이곳에서 보낸다. 대도 조세형.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 체험이라고 말한다. 근데 뭐 아니야. 그는 수많은 재소자, 출소자들과 편지를 교류하고 있는데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 체험을 고백하며 그들이 변화하도록 돕고 있다. 형이야. 마침 또 한 명의 출소자가 찾아온다. 반갑습니다. 그와 청송교도소에서 함께 보낸 후배다. 어떠냐 생활이? 어렵지만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 봐요 저 일로 앉아. 너희 청소에서 얼마 살고 나왔지 전부 기간이? 17년에서 3개월까지는 16년 9개월 살고 뭐 2월 25일 날 16년 9개월 살았어? 그러다니 사회 적응하기 힘들다. 조세영은 일단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환기시킨다. 전철을 타도 그냥 뭐 잘못하고 교도소 후배는 현재 누나들이 마련해준 자금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길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세영은 그 돈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뭐냐면 우선 네 누이들이 널 도와주는 거 있지? 그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네가 도와주는 어떤 경제적인 것은 네 앞으로 은행에다 저축을 시키더니 넣어버려. 그걸 활용하려고 생각하지만 너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16년 만에 나온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10중 8구 실패하게 되어 있다. 네 자력으로 조세영은 우선 몸으로 뛸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네 위치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은 가족의 따뜻한 정이다. 그래. 그는 그 사실을 아들을 낳고서야 알았다. 고아원을 전전하며 자라난 조세형. 그래. 그는 56살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틀었다. 56. 너무 늦은 행복이지만 그는 지금 이 행복에 매일매일 감동하고 있다. 잠 와서 그러는구나. 졸려서 그래요. 아까 조세영은 아내를 교회의 한 행사장에서 만났다. 아내는 조세영이 그 조세영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처음엔 목사인 줄 알았다. 교도소에서 오래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녀는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했다. 운동권 목사인 줄 알았던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천주교
천주교 그 저기 보면은 그 천주교 신앙에서는 신부님들이 그 학생운동권 뭐 그런 그 운동권에 계시다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 우리 그 특히 그 문목사님이나 우리 그 저기 그 문신부님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그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그 운동권에 계시다가 좋은 일 하시다가 들어갔다가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저기 그런 운동권에 계시는구나 그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았죠. 그래. 근데 이 색시하고 내가 뭔지 먹으면 만천하가 다 아는 대도 조세영을 유독 아내만 몰라봤으니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다. 과정에 어쨌든 조세영은 그저 아내가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위해 해줄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교도소에서 배운 것 중 가정생활에 유용한 것은 청소뿐이니 그저 아침 저녁으로 죽어라 청소만 해대고 있다. 독방에서 지 어머니 유전이라 지 어머니가 손가락을 굉장히 그래 56살에 얻은 첫 아들. 그 아들을 낳고 난 후 조세영은 9일 동안이나 밥이 먹히질 않았다.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가슴이 뛰고 땅을 디뎌도 발이 둥둥 떠다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정작 더 감동을 받은 건 그의 아내였다. 정말로 그 9일 동안을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9일 동안을 그냥 마냥 사람이 먹지 않고도 그 배부르다는 말이 제가 이제 그 애 아빠를 보면서 그거를 느꼈어요.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먹지 않고도 저렇게 항상 허허거리고 웃는지. 체중이 한 8kg 정도가 빠졌어요. 애를 출산하고 나서 아이만 보면은 그냥 허허거리고 웃는 거예요. 예, 애기.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좋은 일은 또 있다. 미처 올리지 못했던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아내는 나이 먹어 올리는 결혼식이 창피하다는데 그는 신이 나 있다. 나이 드셔갖고 결혼하면서 좀 쑥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자신이 이제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질 그런 이런 어떤 각오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 부도덕하지 않고 떳떳하다면 하고 싶어요. 떳떳한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알았다면 그의 삶은 좀 더 일찍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뒤늦게 찾아온 이 행복이 그에겐 더 소중하기만 하다. 다음 날 그는 청첩장을 들고 관악산을 찾았다. 언제 결혼해요? 결혼 5월 9일 날. 5월 9일? 아, 청첩장 너 가져왔어? 청첩장 하나 줘야 되겠다. 청첩장 어디 있어? 들어가서 좀. 아, 너무 쑥스럽지 않다더니 선뜻 청첩장을 못 내미는 걸 보면 아무래도 좀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내 것만 먹던지요? 임자수가 네가 관악산 구조대장으로 있는 김지명은 사직공원에서 거지로 살던 유년 시절 함께 밥을 얻어먹던 후배다. 그 역시 조세영 못지않게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가슴에 묻어뒀을 그 얘기들을 다 알고 있다. 여기 저기 형 봐봐. 우리 인왕산에 있을 때 여기 보고 김지명은 느닷없이 조세영에게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여준다. 언제 이런 글재주를 익혔는지 지명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소설로 옮겨놓고 있었다. 조세영도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시절의 얘기들. 소설 속엔 함께 불렀던 노래도 다 나온다. 눈에 보이네 눈에 보이네 엄마 아빠 웃는 얼굴 눈에 보이네.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런 걸 노래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영철이는 3살 적에 부모님을 잃고서 걸바보로 자라가는 신세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깡통 생활이요. 죽기보다 더 싫다네 깡통 생활이라네. 그러니까 고아들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깡통 생활. 그 속에서도 김지명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소중히 간직해왔다. 그렇다고 뭐 달라질 건 없었지만 아무튼 그 역시 요즘에는 교도소의 강사로 초빙되어 자신의 사회 적응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한다. 실제로 그 노래가 원가 아니냐? 뭐죠? 바닷가 차갈들도 우리하고 놀고요. 푸른 하늘 별들도 우리하고 놀지요. 많기도 하구나 우리들의 친구들 하는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임찬성 감독 노래 부르고 그들은 이런 노래를 배가 고파도 부르고 비가 와도 부르고 몸이 아파도 불렀다. 배고파서 시작한 도둑질로 한 평생을 보내고 이제 다 50줄에 들어선 사람들. 이 좋은 봄날에 그들이 부르는 그 시절의 노래는 오래도록 끝나지 않았다. 그날 조세영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이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차라리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저에게 합해서 사형을 받을 수 있다면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형량이야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 무엇을 받아도 달게 받아야지요. 차라리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회한의 편지. 선생님의 가정의 웃음과 건강을 그는 벌써 여러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그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신창원이었다. 저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이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불만이 31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조세형. 그는 재소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재활 의지를 돕고 있다. 그런 그에게 편지를 보내온 또 한 명의 재소자. 그는 바로 신창원이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는데 다음 날 그는 버스에 올랐다. 그의 행선지는 전라북도 김제. 그곳에서 그는 한 노인을 찾았다. 신창원의 아버지였다.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한번 찾아뵈려고요. 창원이를 제가 바빠가지고요. 그래. 가지는 못하고 그러는데 엄상희 변호사님 만나니까 창원이가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그래. 하여튼 창원이 때문에 신창원이 다시 잡혀 들어간 후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조세영을 찾아갔다. 조세영은 변호사 선임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의껏 도와주었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버지는 지금도 탈옥 소식을 듣던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한다. 깜짝 놀랬지 이제 탈옥 올 때. 어떤 사람 난데없이 세 사람이 딱 여기 집계를 하더라고. 무슨 사람이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왔다고 그래. 부산 교도소. 부산이라고 그래요. 교도소가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들으라고. 그래서 벗고 있는 게 탈옥 있다고 그래. 나 새벽 뭐 언니고 몇 시에 탈옥 있다고 한다. 가슴 찰컥하게 철컥하고 가슴이. 창원이가 그 안에서 밖에서 누군가가 이토록 가슴 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에 있을 땐 잘 모른다.
조세영은 그 심리를 잘 안다. 가족의 정도 느껴본 사람이 잘 안다고 하지 않는가. 제 인생의 길을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 정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어떤 마음 굳세게 가지시고 아들이 나와서 뭔가 정말 빛보고 떳떳하게 이 사회 존경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꼭 보세요. 이제 완전히 탈바꿈 된다. 그런 옛날 뭐 그런 짓은 떠나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탈바꿈 된다. 그런 기대를 갖고 맞아요. 그거는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모두 자신의 탓이라 생각한다. 도둑질하는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소년원에 넣었던 아버지였다. 그것이 아들과의 긴 이별의 시작이었다. 교도소에 있을 때 말고는 소식마저 알 수 없었던 아들. 그 아들은 뒤늦은 참회의 편지를 한 달에도 몇 통씩 보내온다. 편지가 많이 늦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면회하면서 아버님을 뵈었을 때 구석에서 말없이 계시는 아버님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껏 아버님과 한마디 대화만 나누고 나오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요. 어디에 내놓고 자랑할 수도 없는 아들의 편지. 그 편지를 아버지는 조세영에게 보여준다. 최소한 그 많은 아들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막연한 믿음. 지금 신창원의 아버지에게 그것만큼 큰 위안은 없다. 이젠 정말 남이 다음 날 조세영은 엄상익 변호사를 찾았다. 엄상익 변호사는 조세영을 무료 변론해준 변호사. 그에겐 은인인 셈인데 조세영은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큰 짐을 안겨줬다. 신창원의 무료 변론을 부탁한 것이다. 엄 변호사는 그의 부탁을 선뜻 받아들여줬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범죄자들의 변호를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맡아주고 있는 엄 변호사. 조세영은 그런 엄 변호사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근데 그 창원의 형량에 대해서는 뭐 별 구애 안 받죠? 그럼요. 아무 의미 없는데 우리가 항소한 게 아니라요. 검사가 강간죄가 무죄 나오고 형량이 너무 얕다. 사형을 구형했는데 너무 얕다. 그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조세영은 신창원을 걱정하지만 사실 엄 변호사는 조세영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우유통 사가지고 가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고 조그만 방에서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부자냐. 그래가지고 자족하고 살고 그다음에 자기를 다스리고 정말 나는 그렇게 사시고 거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게 사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서 고생했습니까. 엄 변호사는 무엇보다 대도다 뭐다 하면서 조세영에 대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이 걱정이다. 호기심으로 달려들었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와라 도둑이 아니더냐 하면서 싸늘하게 돌아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평생 31년, 지난 16년을 감옥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경력으로는 어린 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다듬어지고 또 새로 배워가고 그런 참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하나의 흠이라든지 눈에 띄는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평가가 될까 봐 걱정이죠. 그날 저녁 조세영은 아내와 함께 한 곳을 찾았다. 신문에 그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고서야 만날 수 있었던 사람. 안녕하세요. 다치신 거 발은 좀 어떠세요? 그를 맞은 60대의 남자, 바로 그의 형님이다. 그런데 형님 댁에 들어서자마자 초로의 한 노인이 그를 보자마자 주춤주춤 다가오며 눈물을 훔치기 시작한다. 그의 고모였다.
얼추 잡아도 50여 년 만의 상봉이다. 그러나 조세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모는 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기만 한다. 고마워. 우리 채영아 결혼해준 게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우리 채미. 내가 고생한 게 고마워. 나 이게 저것도 하나 원리 없어. 나 그것도 원리 없어. 내가 78이요. 죽어도 원리 없어. 내가 고마워. 우리 아들하고 내줘줄게 고마워. 정말 죄송해요. 죄송할 건 뭐야. 우리가 다 그때는 나 그렇게 살면서 이런 가족을 남겨두고 자신은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것일까? 조세영은 계속 한숨을 쉰다. 그만해라. 조세영이 가족과 헤어진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난 후였다. 엄마는 조세영 형제를 큰 집에 맡긴 후 소식을 끊었고 그 어느 때쯤부터 조세영은 고아원을 전전했다. 너무 어릴 때 일어난 일이라 조세영은 자신이 고아인 줄만 알았다. 20살 남짓되었을 때 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조세영은 찾아가지 않았다. 이미 교도소에 익숙해진 뒤였고 그는 형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조세영의 소식은 늘 신문이 전해줬다. 그 세월 동안 그의 가족들은 조세영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테레비에 뭐 사건을 맡다면 아이고 가슴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철렁해요. 그러고 국회의원 조세희 나와도 여보 조세희 또 나왔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지 이렇게 변화돼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지금도요. 내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 누워있으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지금도 이렇게 변화돼서도요. 참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필립이가 태어났으니까 필립이 그렇게 귀한 필립이었다. 가족의 정을 모르고 자라난 탓인가. 조세영은 정말 가족들의 그런 심정을 알지 못했다. 자신 같은 범죄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53일 동안 혼수 상태니까 그러나 그는 이제 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서로 부대끼며 사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다. 그는 이제 그런 가족의 정을 또 다른 곳에서도 찾으려 한다. 저는 유년기 깡총 들고 고아시설 전전하던 유년기를 제외하면은 제가 아마 철 들고 거의 다 교도소에서 생활을 옥살이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습 범죄자가 되었고 결국은 이 대도 조세영 이런 거 아주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또 교회에 서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말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로서 그가 하는 참회 방식이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이 사회에 많은 못된 짓 했던 그런 빚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저의 남은 삶은 소외된 분들 그리고 옥에 갇힌 분들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각 교회에서는 그를 앞다투어 초청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체험을 통해 변화됐다는 그의 고백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남다르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떻든 조세영은 이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세상 속에 밀어넣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변화를 자꾸만 공식화시켜가고 알려가는 것. 그래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을 많이 만들어두는 것. 어쩌면 그것은 대도 조세영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또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 조세영과 그의 아내는 바빴다. 몇 사람을 집으로 초청한 것인데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조세영은 뭘 도와줘야 하는지도 모르는 눈치다. 아이고 고마네. 드디어 엄 변호사가 도착을 했다.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조세영의 결혼식과 신창원의 재판이 겹치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하지를 못한다. 죄송합니다. 돈 못 버는 변호사라서 미안해요.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저 이거 받아도 돼요? 먼저 와 있던 최 반장이 엄 변호사를 만난다. 받아도 돼요? 우리 그 유명한 수사반장 최중락 예. 고모님. 반갑습니다. 엄 변호사와 최 반장. 천만의 맛입니다. 조세영에겐 두 사람 다 부모 이상 가는 은인들이다. 어디 한번. 또 여기서 아래도 나고. 준비 많이 했네. 더 고생해야 된다고. 제가 따로 일하시래요. 고마운 사람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평범한 일도 조세영은 56에 들어선 지금에야 처음으로 해보고 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피땀으로 정당한 피땀으로 이 대접해보긴 처음입니다. 이 모든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부끄럽게. 저 변호사님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엄 변호사에게 그리고 최 반장에게 조세영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졌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만이 그 빚을 갚는 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다.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죄가 없는데 꿀릴 게 뭐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 그 본인의 당당한 모습이 잘못 비춰져 가지고 뭐 건방지다든가 뭐 튄다든가 이런 거로 그 오해가 받을까 봐. 엄 변호사는 또 조세영 걱정이다. 그런 걱정은 최 반장도 마찬가지다. 6개월 동안 전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거 아직 안 보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기 걱정이 한창인데 정작 본인은 아내와 장난치기에 바쁘니 아 이거를 이걸 철이 없는 건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인지 계속 그 보살펴 줘가면서요. 그 좀 승질 부리더라도 참으시가면서. 그래도 그는 이런 시간이 좋기만 한 모양이다. 제가 공처가예요. 평생 모시겠죠. 아니 근데 저녁 보니까 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결혼. 다음 날 그는 아내와 함께 웨딩샵을 찾았다. 결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결혼식을 올려본 적이 없으니 그는 전시된 것들이 온통 신기하기만 한 모양이다. 이 결혼할 때 쓰는 건가? 조세영 부부의 결혼식은 한 기독교 계열 업체가 후원해줬다. 덕분에 두 사람으로선 꿈도 못 꿔볼 고급 웨딩드레스까지 입어보게 됐다. 곱게 차려입은 아내를 지켜보는 조세영의 표정은 거의 넋이 나간 듯하다.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조세영. 누가 이 남자를 56이라고 믿겠는가? 이거 살만 잡아 걸쳐보시는데요?
드디어 결혼식 날. 장소는 결혼식을 후원해주는 기업의 연수원이다. 조세영이 50년 가까이 인연을 끊고 살았던 친척들이 다 참석했다. 친구들, 삼촌, 이모, 나도 이 사람들아 부자다. 가족들. 조세영은 정말 부자가 된 심정이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이크라도 대고 나도 이렇게 가족이 많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는 그다. 나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형님은 형님대로 바쁘다. 동생에게 도움을 준 이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건네는데 조세영은 그것이 또 그렇게 좋은 모양이다. 잠시 후 드디어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섰다.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인 당신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며 생명의 은혜를 조세형. 부모로 함께 받을 그는 자로 알아 여기까지 오는데 56회가 걸린 셈이다. 이제한 가정의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다행인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제 그 어디에도 그를 쫓는 사람은 없다. 범사의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았다는 그의 형수. 그리고 오빠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는 그의 고모.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야 합니다. 중늙은이가 다 된 동생의 결혼식을 감격스러운 얼굴로 지켜보는 그의 형. 이제 조세영은 이들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대도라 불리웠던 이 남자.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첫 발자국을 뗀다. 그가 떼는 첫 발자국. 그것은 그가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첫 발자국이었다. 저는 앞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결혼을 통해서 또 새롭게 다짐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겠구나. 그래서 가장으로서 내가 이 아주 그 본이 되는 가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남보다도 깊은 사랑. 그리고 또 포근한 그런 가정을 갖고 싶고요. 지금 이게 이제 낮에 결혼식이 끝나고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경비 회사의 직원으로 도둑을 쫓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이 평범한 일이 그는 좋다. 순식간에 올라가요. 범죄자들이라면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삶의 극단까지 가본 사람은 안다. 취약점이 어딘가.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있고 그것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평범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회사의 체육대회 날 제일 신이 난 사람은 역시 늦깎이 신입사원 조세영이다.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 살아가는 것이었다. 조세형, 그는 지금 사람들 속에 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가 최초로 느껴보는 행복이다.